안녕하십니까.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경제 파트를 맡은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승만과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건국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한강의 기적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경제적 업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오게 한 그 업적, 기초를 낳은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많은 업적을 나갔다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고문을 했던 로버트 올리버 박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한국의 부흥은 없었을 거다, 불가능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제시대 때 어느 정도 경제 하부 구조가 갖춰져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경제 하부 구조는 좀 기형적인 것이었어요. 일제가 자기네들 필요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근대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승만 대통령 이전에 한국에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도입하게 됐는가, 그래서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사상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는지 그것이 헌법 개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2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개혁을 하고 있죠. 이 농지개혁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개혁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우리나라 오늘날 재벌의 기초를 놓은 그런 기업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남기고 간 그 기업체들, 이 적산 기업이라 그러는데 이 적산 기업들을 인수한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발전시켰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폐허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냈거든요. 4년 만에 부흥을 시켰습니다. 전전 상태로 돌려놨고, 그리고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강의 기적의 기초를 그때 다 놓았습니다. 이렇게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승만 이전에 자유시장 경제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선 시대에서 이제 일제로 이제 나라가 빼앗기게 됐는데 조선이 패망한 이유는 뭐고 일제 시대에 우리 오늘날 경제 성장에 필요한 기초가 어떻게 놓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시대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사실 조선은 500년 동안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그 원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 한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국가가 경제를 주도했어요. 거기다가 6.25의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 때문에 생산자를 천시했죠. 그리고 굉장히 착취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을 착취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기 이전에 근대적 민법이 생겨나기 이전에는 조선시대에 사실 사유재산권이라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뭐 그때도 토지 매매했고 토지 매매 문서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기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그 문기를 보면 사실 토지 매매 문서라는 것은 뭐 누가 언제 어디 어느 땅을 누구한테 얼마 받고 팔았다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토지 매매 문서를 보면 그 뒤에 책자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 땅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팔아요. 왜? 내 조상들한테 물려받은 거라서 내가 이거 잘못 팔면 문중에 욕먹어요. 큰아버지한테 욕먹고 조카들한테 욕먹고, 그러니까 함부로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사적 소유권, 근대법적 사적 소유권이 없어요. 근대법적 사적 소유권이라는 게 뭐냐면 일물일권적 특권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농업사회니까 가장 중요한 게 토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토지를 그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사회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잘 아시죠? 곤장 때려서 착취하기 일수고. 그래서 오죽하면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무고한 백성을 갈아서 먹는다, 갈아서 마신대요. 허가받은 흡혈귀다,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조선시대 재생권이라는 게 없었죠. 사실 우리가 사유재생권 그러지만 사자, 이 개인을 의미하는 사자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개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1905년이에요. 20세기 들어와서나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사자 들어가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거다. 주로 사기, 사욕, 다 나쁜 의미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이라는 것도 없었고 자유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 뭐 사유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이 조선 사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대 서구에서 발전된 근대 민법 제도가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일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식민지를 당했으니까 뭐 식민지를 했는데 거기 뭐 고맙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뭐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공장 6.25 전쟁 때 다 파괴되고, 뭐 우리 관리인들 많이 안 키워지고 교육 제대로 안 시켜줘서 제대로 된 중견 관리인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득본 건 없어요. 그런데 제도는 만들어 놓은 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국주의 이중성이라 그래요. 제국주의 나쁜 건데 제국주의에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철도 놔주고 저수지 해놓고 이런 거는 일제가 물러간 다음에 우리가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유익하다. 그래서 이걸 이중성이라 그래요. 의도는 나빴지만 결과는 좋다. 사실 의도와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왕토 사상이라 해서 다 왕 거예요. 그리고 왕이 신하한테 하사하면 사유지가 되는데, 사용지가 되는데, 사실 형식적으로는 왕 거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는 권리는 그 양반 소유자가 갖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개간할 때까지 힘을 같이 쓴 농부도 자기 자식들한테 소작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양반이라고 해도 자기 친척들 눈치 봐야 되고, 한 가지 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권리가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이게 비효율을 낳는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일제가 야, 이 토지 이게 진짜 누구 거냐, 이걸 규명한 거죠. 토지 조사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걸 7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5년에 걸쳐서 이걸 조사 사업을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비로소 이거는 국가 땅이다. 왜? 왕의 소유들은 다 국가 땅이다. 그래서 국가는 조선 총독부는 거기서 내는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민간인 땅들도 이게 누구 땅인지 그걸 분명히 해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요. 그런 일을 했죠. 그 다음에 1912년에 조선 민사령을 발표를 해서 사적 자유의 원칙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유재산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 자유의 원칙. 네 것 내 것이 분명해야 자유롭게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것 내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팔아먹고 싶어도 팔아먹을 수도 없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게 경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게 1912년 민사령입니다. 이런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이 나중에 훗날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토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해방 이후에 좌익 우익 갈라져서 굉장히 많이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안정시킨 게 미 군정의 역할이죠. 사실 70만 명이 되는 일본인들이 남한에선 바로 철수했어요. 북한은요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서 공장을 돌리도록 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생산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본 놈들 보기 싫다고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다 누가 돌려요? 가동률이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재가 부족했죠. 거기다 좌익은 선동하면서 저거 다 국유화해야 된다 그러죠.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죠.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군정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아직 못하지만 그래도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본적인 일제하에 만들어 놓은 민법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게 서구에서 나온 것이고 미국과 크게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뭐냐면 귀속 재산 처리 방식입니다. 귀속 재산 그러면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뭐냐면 일본이 일제 36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면서 형성된 재산 이건데 이거를 미 군정에 다 귀속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귀속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제는 적이니까 적의 재산이다 그래서 적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일본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적산이라고 부르시고 귀속 재산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무튼 이 귀속 재산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국유화했어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니까 당연히 국유화했겠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민영화했습니다. 이걸 민간한테 불화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적 소유제 하에 민간으로 간다는 것을 어떤 제도의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원래 전쟁을 하면 패전국이라 할지라도 그 국민의 재산은 승전국이 뺏어갈 수 없어요. 원래 국제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이 미군정 법령 제2호로 일본인이 재산을 팔고 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게 국제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갈 금이나 돈은 가져가겠지만 문서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뭐 부동산 공장 이런 건 못 뛰어가잖아요. 문서를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걸 팔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북한은 무조건 몰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도 저거 몰수하라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미 군정이 사실 자유주의 기본 원칙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패전국 국민 거라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유재산 매매 허용 방침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본인 재산을 미 군정청 소유로 한다. 이렇게 법령 제33호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돼가지고 일본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걸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한일 우리 관계 회복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조선 36년 통치의 그 보상을 해라, 보상금 내놔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럼 저거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그게 이제 귀속재산인데 이 귀속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 토지는 남한 같은 경우에 전 경지의 12.3%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는 비교하는 기준이 다양해요. 기업 개수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양으로 할 수 있고 고용인 숫자로 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매출액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뭐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하고요. 이 기업이 토지에 비해서 훨씬 많았습니다. 한 11배 정도 많았어요.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귀속재산의 규모가 우리가 건국했던 1948년 세출 예산의 9배 규모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일본인들이 다 통치하던 사회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국가가 국유화하느냐 민간에게 나누어 주느냐 불화하느냐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어떤 형식으로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지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 군정은 신한공사를 만들어서 일단 모든 귀속재산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다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이걸 불화를 하는 게 원칙인데 미 군정은 농지는 민정 이양하기 직전에 한 85%를 불화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지주들이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국회의원들이 뽑히기 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나중에 농지개혁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지주들의 세력이 센 곳에서는 농지개혁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 군정이 귀속 농지는 불화를 해버립니다. 그때 가격은 연간 생산량의 3배, 그러니까 300%죠. 3배니까. 그거를 20%씩 15년 동안 하면 자기 땅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병작 반수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반은 소작인이 갖고 반은 지주가 갖는단 말이에요. 50%를 지주한테 줬었는데 이제는 미 군정한테 20%만 주면 돼요. 그리고 15년만 그렇게 주면 영구히 내 땅이 되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대한민국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했죠.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산당도 그렇고 좌익 우익 할 거 없이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미 군정은 민간에게 이걸 불허하기 시작했을까? 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사적 토지 소유제 원칙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토지 매매 증서 갖고 있는 사람 거지 왜 농민 거예요? 우리는 농지는 경자 유전, 농지는 경작자인 농민에게로. 그 구호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사적 소유권을 위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질서하에서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겠다는 미 군정이 왜 이런 걸 했을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미 군정이 남한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일부 양보를 한 것이죠. 아무튼 미 군정은 북한에서 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전국농민조합 총동맹, 줄여서 전농이라는데, 전농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 군정도 나중에 이승만 정부한테 농지개혁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반면에 이렇게 귀속 농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중에 농지는 85%를 미 군정이 이양하기 직전에 4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다 이제 분양을 하고 불화를 했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어요. 아주 상점이나 뭐 소규모 이런 거 한 1.5% 정도, 요 정도만 미 군정이 불화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승만 정부가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1.5%밖에 안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의 불화의 원칙은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가격의 20%를 선금을 내고 나머지 80%는 10년 동안 나눠서 내게. 그리고 매년 물가가 오르니까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나눠서 내니까 그 이자율은 7%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이 2.5%, 2.5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 7% 정도면 적당하다 해서 7%로 정했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500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헐값으로 불화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불화를 했을 때 남한의 농민이나 뭐 다들 굉장히 좋아했고요. 이것이 불화의 원형을 제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어떻게 일제시대와 미 군정시대를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 이것의 기초가 놓아졌는가,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주의가 철저한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헌법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재헌헌법,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개정 속에서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반공 정신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발행했던 태평양 잡지라는 것이 있는데, 태평양 잡지는 태평양 화학하고는 관계없습니다. 1923년에 3월호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제목이 당부당 그래요. 요새 용어로 치면은 공산주의의 장점, 좋은 점, 당연한 것, 정당한 것 또는 적당한 것과 부당한 것, 이걸 줄여서 당부당 이렇게 아주 줄여서 한자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현실화된 것은 러시아에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였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1923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걸 발표했어요. 어떻게 보면 서방 진영에서 최초로 공산주의의 모순을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하면 망한다, 그 얘기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사실 저 잡지가 학술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글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시면 합당한 점은 뭐냐? 그거는 평등주의는 합당하다. 사실 똑같이 눈 갈라 먹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양반 쌍놈 갈려가지고 신분 차별하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정말 등신도 떵떵거리면서 행세하고, 천민으로 또는 상민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그래도 평생을 입에 그냥 풀칠밖에 못하는 이 시대에, 자, 우리 신분의 차별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굉장히 부당한 거다. 그 5가지 이유를 드는데 지금 봐도 지금 대부분의 정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얘기 다 나와요. 이미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왜 부당하냐?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이게 도대체 합당한 말이냐 이거예요. 그대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축,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해다가 평균하게 나누어 가자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러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런데 가난한 사람 가운데 게으름뱅이들이 있다.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한 사람도 있겠지만 천성이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다. 그러면 아무리 똑같이 나눠줘도 그 사람들은 금방 다시 팔아먹고 가난해진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누구든지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부당하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두 번째는 자본가를 다 없애라 그러잖아요. 척패, 철패, 적패잖아요. 적패, 자본가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똑같이 나눠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들이 양반짓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으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할 수 없다. 이건 뭐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의 지혜가 막힌다. 그렇죠.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폐기된다. 좀 옛날 표현이지만 누가 기술 개발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유익함을 갖다 주는 모든 진보의 물건들, 물질적 계명, 이게 다 중지된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유도 너무나 합당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식계급을 공산주의자들은 철폐하라 그러잖아요. 소위 먹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이 손에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굳은 살이 안 베긴 사람 다 갖다 죽였어요. 누가 지식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데 공산주의가 지식계급을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지식계급을 없애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된다. 그럼 뭐라 하냐면 서구 근대 문명은 기독교 문명이다. 이거 분명하게 짚었어요.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더 이상 손해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확한 예측이죠. 지금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보세요. 교회 다 없애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6.25 전쟁 기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의 문제점을 그대로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라 그래서 정부도 필요 없고 노동자 인민이 다스린다. 네, 그건 국어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자기네들이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이론은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라. 결국은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다스리지 않냐. 인민통치라는 이름 하에 자기네들이 독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하와이에서 세계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없어져서 자본주의자들이 만든 국가를 말하죠. 공산주의에서 타파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가 없어져서 우리 2천만이 모두 밀리어네어, 영어를 썼어요. 역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라서 밀리어네,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공산주의는 우리가 원치 않는다. 아주 화끈하게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공산주의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 하에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재헌헌법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그런데 상당히 사회주의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 재헌헌법은 전문과 1장이 총강이고요,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에서 5장까지는 국회, 정부, 법원, 이 3부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요, 6장에는 경제장입니다. 근데 여기 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18조에 이런 게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로자가 기업에서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사용자하고 균등하게 나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지하게 공산주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근로삼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헌법들은요, 헌법에 근로삼법 이런 거 없어요. 경제적 없는 헌법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익균점권까지 넣은 헌법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규정입니다.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거기다 경제장인 6장에 보면 84조에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다. 이거 뭐 당연하겠죠.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뭐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85조에 가면 지하자원, 수산자원 이런 걸 다 국유로 한대요. 그럼 바다에서 물고기 못 잡네요. 땅에 있는 거 못 캐게 광산에 사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7조에 보면요, 대외 무역은 국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무역의 자유가 없어요. 거기다가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이건 다 국유로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왜 이랬을까?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 같이 공산주의의 폐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왜 재헌헌법에 이렇게 사회주의적 요소가 들어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당시 세계는 사회주의가 일종의 유행이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 발생된 거 다 아시죠? 대공황 때문에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미국의 행정부 안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러시아로 시찰단을 보냈어요. 왜? 러시아는 1917년에 공산혁명을 해서 30년대 서방 세계가 대공황으로 막 휘청거리고 있을 때 30년대 가장 놀라운 고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 공산주의가 새 시대의 미래상이라고 보인 거예요. 세계가 사회주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동국권 국가들이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한 지역에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많았어요. 북한에는요, 오히려 기독교인 많고 상공인들이 많았어요. 왜? 농토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남한에는 양반 많죠. 북한 사람 옛날에 벼슬도 못했으니까 상공인이 많고 크리스천 많고,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한에는 지주들의 자녀들이 유학을 가요. 유학 가서 사회주의를 배워요.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남한에 많았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건국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헌법 조항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빨리 통과시키자. 그리고 나중에 바꾸면 된다. 개헌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타협적으로 이걸 받아들였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헌헌법을 만들어 나가고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는 노예 국가가 되든지 자유국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에 있을 수 없다. 정치가들 중에 표를 받으려고 자꾸만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다. 중립이란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우리가 소위 아는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11월 27일에 제2차 헌법 개정을 합니다. 1차 헌법 개정은 발췌 개헌이라고 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간 6.25 전쟁 중에 한 번 있었고요. 2차 헌법 개헌을 하는데 이때 자유경제 체제 조항을 대폭 이제 바꾸게 됩니다. 대표적인 걸 보면 85조 아까 얘기했던 거 지하자원 뭐 이런 거를 법률로 정해서 융통성 있게 한다. 그래서 민간도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을 갖다가 국영으로 한다는 걸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꼭 국가가 공기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전기, 수리, 수도, 가스 이걸 다 빼버렸어요. 상당히 범위를 줄여버렸고요. 88조를 신설을 해서 특별히 지정한 것 외에는 사기업을 국유로 할 수 없다.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 프리 엔터프라이즈라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이거 자본주의로 부르지도 않고 시장경제라고 안 부르고요, 자유기업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유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기업 정신을 88조에 명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같은 그 선진국들 중에서도요, 약간 그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선진국들은 공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제일 공기업의 종류가 작은 게 미국이에요. 여기 그 그래프의 그림에 있는데요. 하얀 게 민간 기업이고 까만 게 공기업인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입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이 더 적어요, 일본보다.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체제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앵글로색선이라 그러고 영미식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영국은 유럽에 있다 보니까 공기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대처 때 많이 개혁을 했습니다만 이 유럽 국가들은 공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이승만 대통령 덕분에 공기업의 비중이 종류가 업종이 그래도 적은 편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정신이 헌법 개정으로 개헌으로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가장 1번 요인이 뭐냐 그랬을 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국민이 똑똑해서 그렇다, 근면해서 그렇다,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뭐 대통령 잘 만나서 그렇다, 뭐 그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항상 누구나 공감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진영에 포섭돼서 그렇다. 이건 북한도 인정하고 남한도 누구나 다 인정해요. 근데 이 기초를 누가 놨냐? 이승만 대통령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인 농지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산업사회가 아니었고 당시에는 농업사회였으니까 해방 직후에 국민의 한 71% 정도가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상당수가 소작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소작인이라 그래서 자작농도 조금 하고 소작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80%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1정보 미만의 영세농이었어요. 1정보라 그러면 3,000평입니다. 3,000평이면 그 대가족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냥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게 영세농이죠.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이 지주들하고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저 지주놈들 타파하고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주 세력하고 이 지주제를 타파하려고 하는 소작인 세력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대구에서 폭동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농 같은 데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공산주의식으로 개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미 군정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불을 지른 게 바로 북한이에요. 북한은 해방 이듬해 1946년 3월 5일에 토지개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남한에선 농지개혁이라 그러고요, 북한에선 토지개혁이라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농지만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 산지, 과수원, 이런 토지를 다 분배했어요. 그래서 토지개혁이라 그러고요, 남한은 농지개혁할 때 과수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상들 묘나 그 다음에 또 뭐 산, 임야 이런 건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솔직히 지금도 산에서 소득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과일 많이 먹지만 그때 당시는 과수도 별로 없었고 과수원도 별로 없었고 거기 나오는 물건들은 가격을 환산하기가 어려워요. 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지금은 뭐 과수원 좋지만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빼고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농토만 우리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북한은 토지개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불과 25일 만에 단행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미군정이 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소유했던 땅만 한 거잖아요. 나중에 지주들의 땅을 했는데 북한은 일본 사람이 가졌는 땅에다가 그 다음에 그 대지주들의 땅까지 같이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전 농민들한테 1.5 정보씩 줬어요. 우리는 나중에 농지개혁을 다 3정보예요. 9,000평이죠. 북한은 4,500평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래도 남한에 비해서 농지가 작으니까 인구도 적지만 토지가 작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북한의 토지개혁은 특징이 뭐냐 하면 소유권은 없어요. 경작만 할 수 있지 상속도 못해요.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하듯이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농민들은 사용권만 갖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금을 얼마 정도 내겠어요? 무려 25%를 냈어요. 근데 소작인들이 그때 지주들한테 50% 내고 있었거든요. 그 25%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 영원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공산당 김일성 집단이 지주고 전 농민들은 소작인이에요. 단지 소작료가 반으로 줄었을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내 토지 생겼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소작인들한테는 그거라도 좋아하겠죠. 물론 나중에 이것도 또 다시 다 뺏어서 집단 농장으로 만들잖아요.
잠시 잠깐 북한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것에 불과했죠. 다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서울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48년 12월 7일째 뭐라 그랬냐면 북한식 농지 개혁을 하면 전 농민들이 정부의 노예가 된다. 아주 분명하게 했죠. 그리고 그 지주들은 땅값을 보상받아야 그것 가지고 공장도 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토지 자본이 산업 자본으로 발전해서 공장 세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북한식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형태로 농지개혁을 할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의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좌익이에요. 나중에 사형당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농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지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뚫고 나가려고 이런 좌익을 농림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군정 때 귀속농지 배분하고 15% 남았는데 그거 하고 이제 지주들이 갖고 있는 나머지 땅들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48년 12월 12일에 농지개혁법을 국회에 회부하는데 여야가 이거 가지고 질질 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11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국회를 통과하는데 그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한테는 조금 걷어서 지주한테는 많이 보상해 준다. 그럼 나머지 차입은 뭐 정부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때 무슨 돈이 있다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건 우리 못한다. 정부가 할 돈이 없다 그거. 다시 반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1950년 3월 10일에 통과하고 3월 25일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개혁 할 마음이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미 군정이 귀속농지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왜?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지 왜 니네가 하냐? 왜 니네가 생색내고 인심 쓰냐? 그 새로 출발하는 정부가 좀 인심 써야지. 왜 니네가 하냐? 이런 취지였지 농지개혁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지지부진 끄니까 1950년까지도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저건 말만 그렇지 결국은 지주들의 편을 들어서 농지개혁할 의사가 없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이걸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미 군정이 했던 귀속농지 땅값보다 이승만 정부가 한 농지개혁 땅값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을 것 같아요? 낮았어요. 어느 정도 낮았느냐? 반값 세일이었어요. 절반. 그러니까 아까는 3배, 300%를 15년 동안 20%씩 낸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150%를 30%씩 5년만 내면 돼요. 15년 동안 어떻게 내냐? 5년만 내라, 5년. 그 대신에 한 해에 내야 될 거를 10%씩 더 내라. 30%씩 내라. 농민들 입장에서는 5년 만에 내 땅 된다는 게 좋잖아요. 뭐 30% 조금 많긴 하지만 옛날에 50%도 냈는데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취득세, 등록세, 일체 세금 다 면제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농민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주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농민들한테 5년에 나눠서 받으니까 지주들한테 줄 때도 목돈으로 못 줘요. 5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땅 많이 가진 지주들은 좀 양보해라. 너희들은 좀 깎겠다. 합당하죠. 사실 대지주들은 손해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현금 없다. 돈 찍어서 나눠주면 인플레이션 될 거고 가뜩이나 뭐 나중에 전시 인플레이션 되고 해방 직후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는데 그러니까 지가 증권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지개혁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더니 이승만은 반대한다. 또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철저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자작농을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그 다음에 이걸 산업자본을 승화시키는데 실패했다. 온갖 그동안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제 결론은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도 성공했고요. 성공의 사례로 얘기하는 대만보다도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이었다 얘기는 아까 제가 좀 했어요. 질질 끌었고
그래서 소극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민당의 당수 김성수 씨를 설득을 했어요. 유진호 씨를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지주들이 반대했죠. 그 반대의 최총수는 김성수 씨, 고대 세우고 동아일보 경성방직 김성수 김현수 형제가 한 거잖아요. 호남의 대지주였죠. 김성수 씨를 설득을 했어요. 야, 이거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된다. 중국 봐라. 그러니까 김성수 씨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자. 결국요,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은 지주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국회의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주들로 구성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합의해서 한 거예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3월 25일에 공포가 됐어요. 근데 법이 공표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고 그런 다음에 시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 세부 시행규칙, 농지분배 점수 재규정 해가지고 규정, 그 규정이 언제 나오냐면요, 6월 23일 날 나왔어요. 이틀 후에 6.25 전쟁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난 가면서 집과 증권 인쇄해 놓은 것도 못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농지개혁 안 했다, 법만 통과시켜놨지 실제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할 의사도 없었거니와 실제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농림부는 뭐라 그랬냐면 4월 10일에 농지개혁 완료됐다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시행규칙이 통과되기도 전에 농림부는 이미 각종 조사를 다 했어요. 누가 어느 땅을 소작하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다 조사했어요. 지목이 뭐고 그 땅의 넓이는 어떻게 되고 다 조사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0일에 예정 통지서를 발급을 했어요. 4월 10일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하겠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곡, 그러니까 보리죠, 보리. 5월달, 6월달에 거두는 보리, 하곡서부터 일부 값을 내도 된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값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땅 된 거죠. 그러니까 내 거로 정부에서 확정한다고 통보를 받고, 그러니까 뭐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월권한 거죠. 왜? 시행규칙 다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나서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에? 개인 재산을 인정해서 뭐 한 몇 달 있다 하면 안 되나요?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 장개석이 농지개혁 실패했거든요. 모택동이 나눠준다 그랬거든요. 중국이 공산화되는 걸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순 반란 사건도 있었고 얼마나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이 통과도 되기 전에 다 준비시킨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월권이지만 뭐 대통령이 준비 못할 거 뭐 없잖아요. 다 했다가 법이 통과되고 하자마자 바로 시행에 옮겨버린 거죠. 만약에 6개월만 늦었으면 어땠을까?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지개혁이 철저하지 못했다고 비판이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철저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분배 대상 농지 중에서 실제 정부가 분배한 건 48%예요. 이것도 학설이 많은데 어떤 연구에 의하면 48%예요. 그러니까 52%는 어떻게 된 거냐? 정부가 농지개혁하기 전에 지주들이 스스로 팔아버린 거예요. 이걸 방매라 그럽니다. 방매. 시장에 내다 팔아버렸다. 방매. 그러니까 정부는 반도 못했다. 실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걸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 또 사실 실패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면 지주들이 입김이 굉장히 셌다. 그래서 이거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상 토지 확정하고 할 때 지주들이 막 자기 토지 뺐다. 뭐 이거 과수원이라 그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뭐 공동지라 그러고 뺐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당시 농지위원회 대부분 위원장과 위원들은 소장농이었어요. 지주들은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전농에 서슬퍼런
압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실 농지위원회 지주들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고요. 그리고 지주들이 미리 팔아치웠는데 왜 팔아치웠겠어요? 불안하니까. 왜? 북한처럼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팔아치웠던 정부가 했던 간에 농지개혁이 끝나고 나서 자작지의 면적이 전체 농가의 92%였어요. 일본은 87%였거든요. 우리가 훨씬 성공한 거예요. 단지 정부가 했느냐, 주인이 미리 팔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죠. 자,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파는데 정부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농민들이, 소작인들이 비싼 가격에 샀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정확하게 연구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연구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지주들은 헐값에 투매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일단 소작인들이 살 돈이 없어요. 정부는 5년 동안 처처히 갚겠다고 하는데 소작인들은 5년 동안 갚을 수가 없어요. 일시불로 갚아야죠. 누굴 믿고 5년 동안 나눠서 갚아요? 못해요. 근데 일시불로 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소작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주는 아무리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헐값에 투매했다. 농지개혁 때 이승만 정부가 책정한 가격보다 결코 높지 않다. 이게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농지개혁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겁니다. 세 번째, 또 실패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농지개혁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 지나고 나니까 소작인이 다시 늘더라. 말짱 헛일이었다. 왜냐하면 1985년에 한국에서 소작인이 30%로 됐어요. 처음에는 뭐 10%도 안 됐는데 자작농이 아까 90몇 %라 그랬잖아요. 다시 늘었어요. 그래서 농지개혁 때 농지를 불여받은 사람들도 영세농을 면하기 어려웠고 다시 소작농으로 됐으니까 실패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거는 농지개혁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한국이 농토가 농민에 비해서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은 1.5정부밖에 못 줬잖아요. 남한은 좀 더 넓었지만 남한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나눠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업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팔고 나가고, 그러니까 남는 농토, 소작인들이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농지개혁 실패서가 아니라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고 농토가 부족해서 일어난 현상이지 농지개혁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주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부분 선진국들도요,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토지자본이, 그 지주들이 자기 농토를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공장을 세웠어요. 이게 산업자본화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농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만에는 특히 제당 공업이 발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논이 많았지만 대만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밭이 많았어요. 이것이 전부 이제 소작인들한테 불화되면서 그 갖고 있었던 많은 지주들이 산업자본화 됐거든요. 그래서 대만은요, 우리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작은 산업자본가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대만은 경공업을 일으킬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다 농지개혁을 성공해서 지주산업이 산업자본으로 승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했거든요. 왜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6.25 전쟁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일시불로 돈을 줍니까? 5년 동안 나눠서 줬어요. 그런데 농지개혁 하자마자 6.25 전쟁이 났어요. 이승만 정부는 인수해놓은 지가증권도 못 가지고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지금 목숨 살기에 바쁜데 지금 지가증권 받을 겨를이 없죠. 부산으로 다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부산 피난 시절에 계속 닥달을 하면서 지금 다시 인수해서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다시 인수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나눠준다고 해서 한꺼번에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찌끔찌끔. 그러니까 그 지주들은 그거 받아서 뭐 했겠어요?
당장 호구지책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20% 평균 20% 가격으로 팔아치웠어요. 먹고 살라니까. 집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다 피나놔가지고 사람 바글바글한데 거기다가 전시 인플레이션. 북한이요, 한국은행 점령해가지고 돈 가지고 다 뿌렸어요. 일본도 가면서 돈을 많이 찍어서 그랬는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북한이 뿌렸어요. 할 수 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중에 다시 화폐 개혁을 했어요. 이러는 판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지가증권 그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엔. 그러니까 지주들의 대부분의 지가증권은요, 전혀 산업자본으로 승화시킬래야 승화시킬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가증권이 전혀 쓸모가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자, 지주였던 사람들은 팔아치웠으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이걸 사 모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승만 정부가 귀속 재산을 불허할 때 현금만 받은 게 아니라 지가증권을 100% 액면가로 인정해 줬어요. 안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약속 빠른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 저거 나중에 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걸 헐값에 사 모은 거죠. 저거 어렸을 때 증권사리요 그러면서요, 요새 대학생들 갖고 다니는 097 가방 같은 거 이거 갖고 다니면서 중절 못 쓰고 증권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보셨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저랑 세대가 비슷하시군요. 그리고 부산에 많았거든요. 서울에서도 나중에 50년대 60년대 계속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 모아가지고 헐값에 사 모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단지 그러니까 지가증권이 산업자본화 하는데 지주가 그걸 산업자본화 못했을 뿐이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지가증권은 산업자본화하는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업자본주의 발전에 크게 쓰였고요. 1958년까지 불입된 귀속재산 분납금 중에서 40%가 지가증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농지개혁은 실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성공도 대단한 성공이에요. 지금까지 일부 경제사학자들이, 일부가 아니라 사실 다수인데 끊임없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거기다 논쟁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 사이에. 지금은 저는 성공했다고 믿는 학자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런 논문도 쓰고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농지개혁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개혁은요, 양반 제도가 실제적으로 청산된 거예요. 아무리 반상을 철폐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준다 보니까 구정 때가 되면 소작인들이 마당에 와가지고 큰 절을 올려요. 왜? 그렇게 해야 이번 봄에 또 소작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반상을 철폐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실세인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농지개혁에서 다 뺏겼으니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반상제도가 철폐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친일을 청산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왜? 북한은요, 친일 세력 그대로 다 강요로 썼고요, 일본 사람들까지 안 돌려보내고 다 데리고 공장을 돌렸어요. 우리는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친일 세력 중에 상당수가 일제시대에 36년 동안 지주가 됐거든요.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는 회유 세력으로 지주계층을 활용했습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국민과 군경, 경찰력만 가지고 조선 반도를 다 통치할 수 없어요. 협조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누구로 삼아요? 지주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5%밖에 안 걷었어요. 이거는 일본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느 정도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토지가 늘어났어요. 병작 반수제니까 반을 받아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토지를 또 사요. 일제시대 36년 동안 지주대의 토지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식민지주대가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농지개혁으로 지주들이 농지를 다 뺏겼으니까 이승만 대통령 자체는 완전히 친일 세력을 청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산 침략을 퇴치하는데 농지개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농민 중에서 지주들은 보수화돼 있죠. 소작인들은 진보일 거예요. 혁명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작인들이 자작농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농민이 보수화되는 거죠. 6.25 전쟁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호남평야나 이쪽 지역은 다 북한이 점령했잖아요. 북한이 점령하고 나서 농지개혁을 또 했어요. 토지개혁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북한식으로 했겠지. 상속 못한다, 매매 못한다, 토지소득세 25% 내라. 우리 농민들이 좋아했겠어요? 나 이미 받았는데 25%나 영원히 내라고? 미쳤어 내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박헌영은 전쟁이 일어나면 6.25 전쟁이 일어나면 벌떼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농지개혁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제 농민들이 총을 들고 지켜야 될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이 그래서 형성된 거예요. 만약에 호남 지역에서 북한군이 와가지고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땅 나눠줬다. 그 소문이 쫙 퍼져봐요. 삐라로 뿌려봐요. 어느 농민 소작인이 총 들고 목숨을 걸겠어요? 동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학자 중에서 유엔군이 포획한 북한 문서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사쿠라이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가설을 냈냐면 왜 김일성이 6.25 전쟁을 6월 25일 날 터뜨렸을까? D-Day를 6월 25일 날 한 이유가 뭘까? 일요일이라서 다 군인들 휴가 가서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농지개혁 때문에 그렇다. 농지개혁 소식을 듣자마자 김일성이 대노했다 그래요. 저거 못 막았다고. 그래가지고 농민이 보수화되면 저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25일 날 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아직은 가설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농지개혁 덕분에 6.25 전쟁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대한민국을 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대한민국 1% 부자가 뭐 여의도 면적, 서울 면적의 몇 배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5% 상위 5% 부자가 대한민국 땅의 85% 가고 이런 거 과거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건 믿으세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거기 말하는 토지는요, 산도 포함하고 농지도 포함한 거예요. 산이 돈 됩니까? 농지는 조금 돈이 되지만 도시 토지, 집 짓고 아파트 짓는 도시 토지하고 비해서는 돈이 안 돼요. 그럼 1% 부자, 5% 부자는 누구겠어요? 전부 산 갖고 있는 사람, 농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국민들한테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됐는지를 파악하려면 뭐가 줘야 돼요? 토지의 가치가 줘야죠. 그죠? 그런데 가치 가지고 하는 자료가 이 자료예요. 여기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자료예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평등 분포되어 있어요. 가치 가지고 하면. 왜 그러냐? 농지개혁 때문에 그래요. 3정보 이상, 9,000평 이상의 땅은 다 나눠줬잖아요. 이것처럼 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LA에서 USC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부동산학 전공했어요. 자기 지도 교수가 USC에서 공부했는데 USC는 사립대학이에요. 거기 학장인데 부동산학과 학장인데 미국에서는 사립대학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부자들 갖다가 학장으로 앉혀요. 그 자기 지도교수예요. 근데 그 지도교수는 땅이 얼만큼 있는지 모른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대요. 그 학장,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USC의 그 학장의 그 땅은 땅 경계가 경도 위도래요. 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중남미나 미국이나 캐나다에 가보면요, 땅 부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기는 농지개혁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는요, 토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평등 분포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짓말로 면적 가지고 자꾸만 발표를 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농지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경자유전의 법칙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 제도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경자유전, 농민이라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토지를 가질 권리가 있느냐. 자본주의 사적 소유제라는 것은 땅 문서 가진 사람 거지 왜 농민 거야. 사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와 위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과 이승만 대통령이 왜 했겠습니까? 두 발 전진을 위한 한 발 양보죠. 개구리가 점프 뛰려면 뒤로 물러났다가 점프 뛰듯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거지. 그분들이 공산주의를 옹호해서가 절대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승만 정부의 귀속재산 불화, 그리고 이것을 받아서 기업가들이 이승만 정부 시절에 어떻게 성장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귀속재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부 다 국유화했습니다. 근데 남한은 어땠냐면 사실 좌파인 조선공산당이나 조선인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파라고 하는 한국독립당조차도 국유화를 주장했어요. 뭐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공장들은 전부 노동자들이 관리하겠다 뿐만 아니라 토지니 뭐 운sob이니 서비스업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완전히 공산주의적 사고를 남한에서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 군정은 이런 모든 것은 다 반자본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노동자들이 경영 참여하는 걸 막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겼냐면 뭐 미국 군인들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기업들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임명해서 관리를 시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임차해줘요. 과도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불화를 해주는 겁니다. 민영화해주는 거죠. 사실 미 군정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이 상당히 좌파적인 사회주의적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경영 참가권이 헌법에 명시가 안 됐어요. 뭐 사실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은 그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조합주의로 가지 않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 군정기에 기업은 별로 불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불화를 했는데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미 군정에서 했듯이 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이게 북한하고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기업을 불화받은 사람 중에 나중에 대한민국의 기업을 발전시킨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 전에부터 있었던 김현수, 박흥식 뭐 이런 사람도 있었죠. 이병철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불화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발전을 했죠. 여기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적산기업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관리했던 관리자들이에요. 뭐 사실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100년 된 넘은 기업 그러면 동아약방에서 시작한 동아제약하고 두산그룹이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보부상인 박승직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박승직은 포목접으로 시작됐죠. 근데 소화기린 맥주 이걸 부활화받아서 나중에 오비맥주가 된 거죠. 오비는 동양맥주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산그룹이 됐고, 김성수, 김현수 형제 여기는 호남의 대지주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려대학, 그 동아일보, 뭐 나중에 김현수는 삼양그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박흥식, 이 사람은 이제 백화점, 화신백화점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람이죠. 전국에 450개 연쇄전망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일제시대 때 있었다 그러면 이 정도 아마 조선 기업가들이었을 겁니다. 삼성의 이병철도 역시 정미소에서 시작돼서 양조장을 이제 귀속재산을 불화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속재산 불화받은 덕분에 오늘 재벌로 컸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양조장 때문에 삼성이 오늘 삼성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사실 이 시대의 기업가들은 사업 보국의 이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망하는 거 보고 나라가 망하면 기업도 망하는구나. 그리고 북한도 보고 공산화되는 것도 보고 북한에 있어 보니까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먼저 있어야지 기업가가 있구나. 그래서 사업을 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사업 보국. 나라가 잘 돼야 우리 사업도 잘 된다. 이런 인식이 철저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업인이니까 기업 발전을 당연히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라 발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인회, 요새 LG 선구자죠. GS. 근데 이제 이병철, 구인회, 조홍재,
허준구 이 사람들은 한 동네 한 초등학교 출신들이에요. 이병철 씨 같은 경우 조홍재 씨한테 이제 돈 빌려가지고 유학 갔다 그러고 일본에. 구인회하고 허준구는 아주 진짜 형제간에도 동업하기 힘든데 동업을 하는 아름다운 전례를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조선 재련을 불화받아가지고 락키 화학, 락키를 한자로 쓰면 락키인데 발음이 럭키예요. 럭키, 영어 럭키. 그래서 나중에 금성사를 세워서 럭키의 L자와 금성사 골드스타, 금성 골드스타잖아요. 금성의 G, 그래서 LG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발전시켰는데 사실 귀속 기업을 인수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날 재벌로 성장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정주영 회장도 원효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업 부지를 불허받았어요.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었거든요. 아도가 뭐예요? 아도. 오토예요, 오토. 오토를 아도라고 발음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 정비소, 자동차 정비소를 만들었다가 현대자동차 부지, 그 조그만 집 하나 이제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구청에 가가지고 이제 그 관용 차량 수리해주고 그 대금 받으러 갔더니 건설업자들은 받는 단위가 10배 동그라미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나도 건설업 해야겠다. 그래서 현대건설 만든 거예요. 그랬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수십 배 손해를 보면서 현대건설 다리를 다 지어주는 바람에 인정을 받아서 한강대교라고 그러죠, 지금. 그거 이제 하면서 현대건설이 컸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동에 진출하고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최정현 형제가 SK그룹을 일으켰죠. 근데 이 최정건 씨는 1944년 일제 말기에 성경직물에 입사를 했어요. 생산관리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거기 생산관리 책임자니까 한국 정부한테 불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직물 가지고 나중에 성경화섬을 만들었다가 이게 성경합섬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SK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중훈 한진그룹, 지금의 이제 대한항공이죠. 마찬가지로 군용 트럭, 저 사진에 보이는 미국 군용 트럭 2대 받아가지고 저거 가지고 인천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 부대 물자 수송 계약을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미군 물자를 미팔군으로 싣고 오는 이거 계약을 한 거죠. 거기서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월남전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 벌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한항공을 민영화해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좀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항공으로 키우게 된 거죠. 근데 한진그룹이 큰 게 저 트럭 2대 때문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의 경영 능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귀속재산 분배에 대해서 불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거 봐라, 다 일제시대 때 친일의 앞잡이고 일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재벌 만들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못했다. 이게 좌파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사람들은 또 재벌을 사회 악이라고 보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악인 재벌 체제가 형성되는데 바로 귀속재산 불화가 사용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 안 하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일제하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을 누가 탓하냐? 탓하려면 고종을 탓해야지. 나라 팔아먹은 왕을 탓해야지. 그 사람들이 일제하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탓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신생 독립국이 됐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건국이나 될지 발전이나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인재들을 다 썩혀버리면 캄보디아처럼 다 죽여버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1948년 기준으로 귀속 기업을 불허받은 업체가 1996개입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건 40-50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허받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지 이게 더 객관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6.25 전쟁 이후에 전후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 초석을 놓을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였어요. 전후 폐허에서 극복하는 거는 일단 미국의 원조가 큰 역할을 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에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전후 폐허에서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훗날 박정희 대통령이 시대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보면서 메가더 장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대한민국이 이 폐허에서 복구하려면 적어도 100년 걸릴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100년이 아니라 50년이 안 돼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고요. 맥킨지라고 하는 영국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랬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부는 불과 4년 만에, 환도 이후에 54년부터 58년까지 불과 4년 만에 전쟁 전까지 회복을 시켜놨어요. 대단한 거죠. 신현확, 최규하 대통령 때 총리를 했던 신현확 씨가 이 이승만 정부 때 전기국장, 광무국장, 공업국장 이 실 업무를 뛰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회고를 하냐면, 그 4년 동안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회복하는 4년 동안 휴일을 없앴다. 일요일도 공휴일도, 토요일은 당연히 일하는 거고, 그때는 일요일도 공휴일도 없이 항상 일했고 잠은 책상에서 잤다. 그 시대에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원조 받은 나라 다 잘 됐습니까? 인도도 원조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물론 거기 인구가 많으니까, 대국이니까 그렇긴 해요. 우리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인도 다음으로 많이 받았어요. 6.25 전쟁 덕분에.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많이 받았다고 다 잘 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원조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을 하고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서방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았다. 그런데 원조를 해주더라도 미국이 생각한 것과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미국이 생각한 방식은 뭐였냐? 대한민국은 농업국가를 만들겠다. 왜? 당장 국민들이 헐벗으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농업을 일으켜야겠다. 네이산 협회라는 게 있었어요. 로버트 네이산이라는 사람이 만든 협회인데, 여기다 연구 용역을 줘서 대한민국을, 한국을 재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계획을 좀 세워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52년 12월 6.25 전쟁이 끝나기 전에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발표했냐? 한국은 농업국가다. 여태까지 제조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과거 일제시대 때 좀 있었지만 다 일본 사람들이 한 거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농업은 좀 할 줄 안다. 그러니까 한국은 농업을 일으켜서 농업 근대화를 해야 된다. 당장 지금 피난민들이 드글드글한데 무슨 철강 공장을 세우냐? 민생부터 해결해라. 대신에 일본은 제조업 능력이 있는 나라다. 이미 태평양 전쟁 당시에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나라예요. 일본은 제조업 능력이 있으니 일본을 우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본의 공업 능력을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한국이 필요한 것은 일본에서 사다가 한국에 갖다 줘라. 미국에서부터 갖고 싣고 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운반비도 전략하고 일석이조다. 1달러가 2달러 되는 거다. 1달러 투자해서 2달러 효과를 얻는 거다. 일본을 제조업을 일으키고 그걸로 한국을 더욱 돕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아르헨티나가 농업국가가 됐을까요? 땅이 있어야지 농업국가를 하죠. 우리는 한강의 기적 못 일으켰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에 적극 반대했어요. 내산 보고서 무슨 얼어 죽을 내산 보고서냐. 한국 사람 똑똑하고 근면에 이 한국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공업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장 복구하려면 철강이 필요해. 철강은 산업의 쌀이야. 그리고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뭐 농업은 말고 농업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재분소는 농업하고 관련, 제당, 그때 뭐 설탕 같은 건 100% 수입해서 썼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사다 썼죠. 이런 걸 해야 돼.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빨리 우리가 시설을 회복시켜야 돼.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제조업 쪽에
물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요들한테 원조 물품을 공장 건설에 투자하라고 독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조를 많이 받아서 한국이 4년 만에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원조를 잘 활용한 거죠. 그리고 그걸 생산재 쪽으로 돌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수입 대체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146개국이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두 가지 조언을 합니다. 종속이론 또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자립해라 그랬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했는데 세계 분업시장에 뛰어들면 그러면 결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식민지 되니까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켜라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년도, 2차 년도 두 해는 수입 대체 산업을 일으키려고 그랬어요. 수입 대체 산업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수입해서 쓰던 물건 우리가 생산해서 쓰고 더 이상 수입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 다른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는 지하 자원이 많고 팔아먹을 농산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아서 공장 세우면 돼요. 우리는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 전략만 세웠더니 공장 세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주도로 가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성공한 거는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대체 공업을 일으켰던 이승만 정부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수출 주도로 나가려면 뭐가 기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기초를 놓은 게 이승만 대통령의 수입 대체 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소비재 공업뿐만이 아니라 철강업, 비료, 전기 이런 거에 산업을 일으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크게 기여합니다. 먼저 인천에다가 대한중공업공사를 만들어요. 국영기업으로 만들어요. 이거 원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1954년에 덴마크사가 수주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56년에 또 제2공장 만들고 그래가지고 56년, 59년에 공장 가동을 합니다. 외화 하나도 안 들이고 순수 우리나라 돈으로. 그 인천제철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느라고 기술자를 유럽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기술을 공부하러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다 포항제철도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 역군들 이승만 정부 때 다 육성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천 수력발전소. 화천은요, 38선 이북이에요. 그 북한 거였죠. 원래 일본이 북쪽에다가 많이 해놨으니까 수력발전소 이런 거. 뭐 화력발전소, 압록강에 있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 같은 경우 이제 화천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석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지막 그 휴전협상이 하는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국군이 점령했던 지역들은 땅을 더 따먹었잖아요. 위로 올라갔잖아요. 유엔군이 점령한 건 38선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휴전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었던 화천발전소. 이걸 갖다 이제 우리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게 된 거예요. 이걸 복구를 하죠. 그리고 전원 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을 세우려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화력은 좀 덜 들어요. 석탄 떼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수력은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화력해라. 그래가지고 서울 당인리 발전소, 여기 그 용산에서 마포 가다 보면 당인리 발전소 있죠. 마산 삼척, 여기다가 세 개의 화력 발전소를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하자원 많지 않으니까 원자력을 해야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에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하고 원자력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 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서울 공대에다가 원자력 공학과를 세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어요. 근데 웃기는 게요, 완전히 대한민국은 원자력 이제 처음 첫걸음 하나 애기잖아요, 애기. 근데 세계에서 대학에, 학부에, 대학원이 아니라 박사과정이 아니라 학부에 원자력 공학과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엘리트들이 다 걷어요. 그래서 오늘날 원자력이 한국의 최고 선진국 아닙니까?
근데 이놈은 걸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답답하죠. 이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처는 산업부흥 5개년 계획 세우고요. 농림부는 농림육상 3개년 계획, 상공부는 석탄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걸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수입 대체 산업 공장인 충주 비료 공장을 세웁니다. 이거는 원조를 받아서 했어요. 미국에서 원조 자원 가지고 이걸 하도록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68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독일, 스위스로 파견 보내서 기술훈련 받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충주 비료 만들고 나중에 호남 비료 만들고 지금 제7 비료까지 해서 우리가 농업에서 비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육성을 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어요. 이승만 정부 때. 당시에 세계 3대 인플레이션 국가가 칠레, 터키, 한국이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많으면 국제기구 가입을 못해요. 근데 물가 통제를 잘 해가지고 55년 8월에 IBRD하고 IMF에 가입을 해요. 이거는요, 먼저 엄청나게 받은 것보다 더 나아요. 왜? 한국의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예요. 국제사회로부터. 외국에서 돈을 빌려들어도 이자율이 낮아지고 돈 빌리기 쉬워지고 이러는 일들을 이승만 정부를 했죠. 뿐만 아니라 1958년엔 산업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각 부서에서 하던 경제 계획을 통합을 했어요. 산업개발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겠다고 미국 정부한테 얘기해서 원조를 받아냈어요. 원조 받은 돈 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랬어요. 22명의 위원을 임명을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을 우대했는지요. 장관보다 4배 월급을 줬대요. 대단하죠? 장관 월급이 낮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전유물이에요. 지구상에 경제개발 계획에서 성공한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성공했을까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식 개발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또는 인도식 사회주의식 개발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들은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주체도 정부, 시행자도 정부, 공기업 다 실패하죠. 근데 대한민국은 인디커티브 플랜이라 그래요. 지시적 계획?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정부는 계획만 세워요. 실행은 누가 하냐? 민간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민간이 못하는 것만 정부가 해요. 그러니까 민관 합작에 의한 개발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계획을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계획 방식이 독특해서 성공한 건데 이걸 누가 시작을 했냐? 이승만 행정부에서 시작한 거예요. 58년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 연도가 60, 61, 62, 3년이에요. 60년 4월 15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나흘 후에 4.19가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합니다. 아쉽죠. 장면 정부가 이걸 승계했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을 했어요. 박정희 정부는 그거 그대로 갖다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쓴 겁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 구테타 해가지고 지금 안정시키기 바쁜데 어느 천년에 저걸 세우겠어요. 이미 이승만 정부가 기초를 닦아놓은 거예요. 유학 보내고 장관의 4배 월급 줘서 사람들 키워놓고 각 부처별로 계획을 세워보고 미국에 도움 받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니까 그 혜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정부의 탓만 하는데 아니에요. 이승만 정부의 공적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뭐 이거 외에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